스윙데디입니다. 오늘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 스윙데디 배변 훈련 너무 좋았습니다. 조회수도 거의 60에서 70, 구독자도 6명인가 7명. 네,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댓글도 없는 이런 무관심 때문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편하게 해도 되겠구나. 사람들의 무관심이 이렇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좀 다른 컨셉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책 읽어주는 아저씨,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좀 오래된 책이거나 최근의 책이든지 괜찮은 책을 좀 컨택을 해서 그 책의 일부분을 같이 읽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두 번째 컨셉을 제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책 내용은 훈육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 짧게 줄여서 따단 훈육이라고 하는데 훈육에 대한 여러 가지 책 중에 이렇게 딱 4가지 단어로 사자성어처럼 훈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한 책이 아마 보기 드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자주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제목 자체에서 우리는 내용을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따뜻하고 단단한 훈육. 훈육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수많은 방법과 고민 이런 부분들에서 딱 따뜻하고 단단하게 훈육을 이렇게 정의를 해줌으로써 좀 머리에 어떤 방향으로 훈육을 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는, 저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책 내용은 당연히 뭐 훈육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훈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훈육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소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툭 하면 심하게 울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여기에 태민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이 아이는 성격이 나오네요. 겁이 많고 잘 우는 아이다. 그래서 영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울음이 많아서 엄마는 얘는 참 마음이 약하고 여리구나 라는 어떤 아이의 기질을 좀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다독이고 진정을 시키긴 하지만 자꾸 울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또 별일 아닌데도 요것 때문에 왜 울어? 별거 아닌데 라는 그 사소한 일에도 너무 강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기 장난감을 만지기만 해도 울고 떼쓰고, 그래서 엄마는 이 울음이 너무 심해지고 잦아지다 보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 상담자, 이 저자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자는 또 나름대로 시연을 하거나 상황을 직접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 장난감을 꺼내서 놀고 있는 와중에 이 템이라는 아이가 이제 동물 인형을 가리치며 손짓을 했는데, 엄마는 블록을 통해 담으면 네가 원하는 걸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동물 인형을 놓을 수 있어 라고 요구를 했겠죠.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당장 아이가 원하는 게 수용되지 않자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는 또 울어도 안 된다. 당연히 운다고 우리가 당장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는 블록을 집어 던져버렸죠. 그래서 엄마는 또 잘 타이르죠. 던지면 안 돼. 안 던질 수 있지. 인형 갖고 놀고 싶었어 라고 참 부드럽고 친절한 톤으로 정말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는 블록 2-3개를 더 집어 던지게 되죠.
이렇게 아이가 블록을 집어 던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싫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을 거야. 예.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울면 안 된다는 매우 그 무의식적인, 억압적이고 또 전혀 아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울음은 나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고, 또 그 1년 내내 울음을 참고 선물 하나를 받아야만 되는, 저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감정 자체를 무조건 뭐 다 수용하고 받아줄 수는 없지만, 울든지 웃든지 짜증내든지 기뻐하든지 이 모든 감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고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존중하거나 좀 기다려주거나 또 그 감정을 읽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건너뛰고, 아주 옛날 방식,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했던 울면 뗐지, 맴매, 이런 식으로 우는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각인을 시켜준 셈이 되죠. 네, 그렇게 우는 걸 참다 보면 결국 저와 같은 어른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이 상담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걸 줘야 되나 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엄마는 줄지 말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 자체가 이 상담자로서는, 아하, 결국에는 엄마가 처음에 무시하다가 또 달래다가 결국엔 이 우는 행동에, 아이의 울음에 엄마가 마음이 약해져서 또 장난감이나 원하는 걸 주게 되어서 이런 나쁜 습관이 생겼다라고 이제 상담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템이나 블록을 던진 건 나쁜 거야 라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을 던진 건 나쁜 거야,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 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이 이야기는 책에서 보면 태미는 더 큰 소리를 울면서 손을 잡은 거죠. 부모가, 엄마가 잡힌 손을 빼서 블록을 또 집어 던지죠. 그래서 엄마는 또 두 손을 빼려는 아이 몸을 꼭 잡고 했는데, 아이는 또 몸을 비틀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울음이 커지면서 아이가 갑자기 독특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자신의 요구가 들어주지 않자 이제 또 손도 뭐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우리가 이제 고립 억압을 시켰죠. 했더니 자신의 무릎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하고, 또 이후에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무릎이 빨개지도록 자기의 신체, 몸을 계속 때리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손을 또 잡고 무릎을 때리지 말라고 또 말을 해도 여전히 소용은 없고, 또 아이 옆에서 엄마는 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더 때를 쓰고 또 오히려 또 울음이 계속되었죠. 엄마는 또 어쩔 줄 몰라 했었고, 그래서 상담사는 상담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엄마가 이 태민이에게 동물 인형을 가져다 주게 되었을 때 태민이가 이제 인형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엄마는 전혀 이 태민이의 행동을 진정시켜주는 방법도 모르고 해서 이제 상담사가 제대로 태민이를 진정시키고 올바른 행동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뒤에서 안아서 무릎에 앉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허그를 해서 아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근데 뭐 아이는 더 몸으로 저항을 하고 더 심하고 거친 말들, 뭐 저리가, 엄마 꺼져,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발버둥을 쳤지만 엄마는 백허그를 계속 풀지 않고 계속 아이를 껴안듯이
엄마의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서 아이가 또 발로 차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허그를 할 때 좀 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엄마도 다치지 않는 최대한 이런 자세를 이제 상담사가 제시를 했던 거죠. 이 내용에서는 그래요. 억압적 고립이라고 하죠. 아이가 부정행동, 문제행동, 자해나 타해, 즉 거친 행동이 나왔을 때 우선은 언어적으로 진정이 되지 않으면 몸을 신체적으로 강하게 압박 또는 억압을 해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앞으로 안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이가 엄마 머리를 잡아 뜯는다든지 때린다든지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고립 상태를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억압적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벌로서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심한 어떤 몇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아이를 꼭 껴안고 백허그를 했을 때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힘으로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아이가 빠져나갔거나 엄마도 힘들고 지치거나 아팠을 때 잠깐 이 백허가 풀어졌을 때가 더 문제예요. 다음번에는 더 강한 아이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이후에 실패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후에 아이의 저항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급적이면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해서 안 됐을 때 거의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허그를 해서 아이를 억압적 고립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다른 상황 변수를 고려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점점 아이의 감정이 폭발해서 저항이 강해지죠. 그래서 엄마 비켜, 아파, 힘들어, 엄마 나빠, 저리 가. 자, 이럴 때 상담자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작고 느리게 말을 하시라. 대민아, 힘들지? 울음을 그쳐야 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 그럼 풀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근데 여전히 태민이는 더 거칠게 웁니다. 그랬더니 또 같이 아까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는 아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괴롭겠지만 엄마가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꼭 견뎌야 합니다. 그렇겠죠. 더 강한 저항에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되면 이후에는 더 강해질 뿐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또 목마르다, 물을 달라, 화장실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엄마 풀어줘요 말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엄마는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 아이를 이제 백허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는 우선 우리가 훈육할 때 아이의 감정이 가장 안 좋고 울고 뗐을 때 어떤 목소리의 톤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낮고 또 일정한 톤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말을 기억할 때 가장 감정과 함께 기억을 한 내용은 사실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났을 때 들었던 말, 너무 슬펐을 때, 기뻤을 때 했던 말, 들었던 말은 기억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가장 감정적으로 격하게 울거나 뗐을 때 했던 말들, 안 돼, 왜 울어, 왜 그래, 뗐지, 혼낼 거야, 맞는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그 상황에 엄마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예시하고 암시하고 협박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때 아이에게
기억되는 말들이 정말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언어적인 기억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보면 너의 잘못은 이렇다 하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지향적인 언어, 엄마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울음을 그쳐,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가 해야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아이가 기억을 잘 할 수 있겠죠. 또한 엄마도 자기의 감정을 계속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으려면 목소리 톤부터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엄마의 감정도 일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후육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 상황은 이어집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떼쓰고 엄마는 계속 백허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상담자가 엄마에게 요구합니다. 무조건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분만 지적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엄마가 자신의 감정,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참고 버티는 거야 라고 해서 엄마의 감정을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한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난 후에 태민이가 이제 지쳤는지 목소리를 낮추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오니까 풀어주세요. 아니야, 태민아, 장난감 던진 거 잘못했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놔줄 거야 했더니 또 여기서 또 고집을 부리죠. 이제 안 오니까 놓아달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아까는 아이가 우느라고 엄마 말이 안 들리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가짜 용서를 구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너는 잘못했다 라고 스스로 시인을 해. 그리고 엄마가 처음 너에게 요구한 대로, 지시한 대로 잘못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해 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마가 이제 어떤 아이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네가 이 말을 꼭 해야 돼 라는,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울고 떼쓰고 했을 때의 이후의 목표, 이렇게 백허그를 하고 강하게 억압하고 물리적으로 아이를 벌을 주었을 때 이 벌을 준 최종 목적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그래 울음을 그치면 이제 엄마는 이제 해제시켜 줄 거야 라면 울음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이가 정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을 아이가 하게끔 그런 행동을 만드는 쪽으로 목표를 삼았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가 자기의 행동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 백허그를 풀어주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엄마의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울음에 대한 부분인 건지 특정 단어나 행동에 대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행동을 어디까지 목표로 삼을 것이냐, 그거는 뭐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단계적으로 설정을 해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자기가 왜 우는지, 또 울음을 그쳤을 때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예측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그런데 일단 울음이 너무 강하고 한번 울었을 때 아이가 생각이나 판단, 즉 대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울음을 멈추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겠죠.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어떤 말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울음을 멈추는 순간 해제를 완전히 하지 마시고 살짝 풀어주다가 힘을 빼다가 다시 울면은 다시 아이의 백허그를 강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의 감정, 즉 울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강한 압박이 조금 해제되거나 강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 즉 시인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양육 태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권위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누군가의 요구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죠. 근데 굴복이라는 단어는 저는 수용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누군가의 요구를 내가 싫지만 꾹 참고 받아들인다. 즉 아이가 어떤 부모나 주변의 어떤 원칙, 약속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지시에 따르고 순응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선택인 거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울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대로 더 울면서 내 욕구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울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똑같이 아이한테 훈육을 하더라도 이 행동을 하면 돼, 안 돼 라는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네가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목적으로, 감정의 회복 탄력성을 목적으로 이런 훈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엄마와의 대치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하기 시작하죠. 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더 이상 엄마에게 저항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아이가 울먹이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장난감 던진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나쁜 말 한 거 죄송합니다. 잘했어, 잘 견뎌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예쁜 말 할게요. 이렇게 네 해서 해피엔딩.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아이를 품어 안고 이제 해제를 하게 되죠. 백허그를 해제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통 훈육이 바로 끝난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다독여주고, 너가 미워서가 아니고 이런 특정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벌을 준 거야 라고 해서 엄마와의 관계, 감정과 너의 행동을 분리시켜서 명확하게 훈육을 좀 해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또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요게 이 시점의 차이가 좀 있어요. 분명히 아이는 엄마가 요구하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점이 정말 아이의 감정이 완전히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자기 잘못을 충분히 뉘우친 상태에서 엄마가 이렇게 다독여주고 다시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풀어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말만 그렇게 하지만 아이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뭐 하고 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 아이를 이제 달래주고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이제 보상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 자체가 아직은 아이가 스스로 이후에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 또다시 울고 떼쓰고 고집부리고 이런 부정행동을 가능성이 높다면, 아이는 이후에 이 부정적인 상황과 엄마의 이 위로와 따뜻함, 또 관심, 이런 부분들이 잘못 또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의 감정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달래주는 부분들을 당장 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후에 다시 회상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주고 또 그때 위로를 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훈육이 성공적으로 확인이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면 그 이후에 아이를 잘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이하고 또 더 좋은 기억으로 또 스킨십을 하면서 좀 더 엄마와 이렇게 좀 안 좋았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 과정이 성공할 수 있을 가장 큰 이유는 백허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허그가 가장 또 안전하고 또 아이한테 확실하고 효과적이더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도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을 잘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백허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허그를 통해서 어떤 성공을 했다라기보다는 백허그든 어떤 방법이든 굉장히 그 일관성 있고 어떤 목표하는 바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된 어떤 엄마의 목소리와 이 백허그의 자세를 유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이걸 원칙적으로 끝까지 하느냐, 이 성공에 대한 여부에 따라 이 방법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하고 매우 힘든 이런 어떤 훈육은 부작용이라든지 작은 변수에 따라 이후에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 소제목에 대한 내용에서 결론은 백허그 훈육법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성공적인 훈육을 한다면 이후에는 좀 더 수월하게 훈육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백허그에 대한 자세, 또 어느 강도로 얼마큼 오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막상 부모님들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딱 그 이제 6세, 7세 요 때는 정말 아이들이 힘이 세거든요. 또 부모님도 하다가 중간에 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위험성이 좀 큰 백허그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백허그를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훈육에서 또 이럴 때도 백허그하고 저럴 때도 백허그하고 이렇게 너무 강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훈육에 대한 부작용만 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벌의 원리는 매우 강하게 시작해서 점점점 약하게 가야 된다. 예, 대부분 거꾸로 하죠. 예, 혼내고 부지런하고 그러다가 어허 안돼 세게 호리치다가 그 다음에 엉덩이한테 찰싹, 그 다음에 몽둥이 뭐 맴매,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가지만 원래 뭐 그게 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벌의 원리는 세게 해야 되는 이유는 벌이라는 것을 어떤 훈육의 어떤 하나의 딱 정해진 방법이다 라기보다는 학습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학습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을까. 예, 훈육을 너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뭐 칭찬을 하든지 가령 뭐 벌을 주든지 어떤 육아 방법에 있어서도 학습에 대한 원리, 네, 이 학습에 대한 원리를 늘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 훈육은 벌은 이제 반복적인 것보다는 강하게 해서 점점점 약하게, 그리고 목표 자체를 부정적인 행동을 없애려 할 것이냐, 소고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을 조절해서 다른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대부분 거꾸로 하죠. 혼내고 부지런하고 그러다가 어허 안돼 세게 호리치다가 그 다음에 엉덩이한테 찰싹, 그 다음에 몽둥이 뭐 맴매,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가지만 원래 뭐 그게 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벌의 원리는 세게 해야 되는 이유는 벌이라는 것을 어떤 훈육의 어떤 하나의 딱 정해진 방법이다 라기보다는 학습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학습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을까. 예, 훈육을 너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뭐 칭찬을 하든지 가령 뭐 벌을 주든지
어떤 육아 방법에 있어서도 학습에 대한 원리, 네, 이 학습에 대한 원리를 늘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 훈육은 벌은 이제 반복적인 것보다는 강하게 해서 점점점 약하게, 그리고 목표 자체를 부정적인 행동을 없애려 할 것이냐, 소고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을 조절해서 다른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끔 감정 조절이나 회복 탄력성을 목표로 할 것인지,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길었죠? 네, 뭐 길든 짧든 어차피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적기 때문에 편하게 오늘 두 번째 영상도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